책인데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악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없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고대사회 악론은 그 당시에 문화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동양 철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시다 보면은 악론의 내용들이 아마 간단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선 악학개범이라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그다음에 제가 낸 그 악학개범 악론의 동양사상 2580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악학개범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과 악무의 의미 또 악무의 몇 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 뒤에 또 우리 춤과 음악에 2580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보시면 이후에 음악을 듣거나 춤을 볼 때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춤을 전공했는데도 사실 굉장히 이후에 이 책을 알게 돼서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악학개범이라는 책은 성종 24년 1493년에 창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그 결실을 성종 시기에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판본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지고 이후에 광해 2년, 효종 6년 이후에도 판본들을 많이 뽑아내지만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2번에 걸쳐서 상권과 학원으로 책을 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국악원에서 2000년도에 또 영인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세아 문화사에서 영인한 것을 갖고 와서 또 영인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드디어 일본에 가서 그 호사무고에 있던 임진왜란 이전 판본을 얻게 되어 그것을 영인하게 이릅니다. 제 책은 그 2011년을 판본으로 진행된 책입니다. 악학개범을 먼저 편찬한 이유는 조선을 건국하고 나니까 살펴봤겠죠. 음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법전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보니까 좀 어지럽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고려 때 삼국의 음악이나 또 송나라에서 그냥 교방악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게 혼합적으로 쓰이고 있었는지 그 성향이 다른 것들을 취해서 좀 아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이 악학개범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중요한 점은 물론 이 우리나라 전통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춤이나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책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악론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한 책으로는 굉장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우선 악학개범은 주자의 그 성리학을 기초로 했던 조선 초기 이 국가에 그 반영되었던 악무의 이론서예요. 그때 성리대전에 들어오면서 그 책 안에 최원정이라는 분이 쓰신 율려신서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종대학에서 그 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책을 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이론이 바탕이 돼서 그 악학개범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악학개범의 특징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서라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려신서라는 것은 이론에 급급해 있는데 악학개범을 만들었던 성현이야 이런 유학자들이 보니까 그 이론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2번째 단락처럼 최원정의 저술이 율려의 본원이라고 극찬을 하면서도 연주를 하면 성과 율이 맞지 않다. 호미와 쟁기는 있지만 그 사용할 줄을 모른다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는 점도 있습니다. 괴범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 책에 있는 것을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는 것도 그대로 따르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만 따르면 된다라는 악무법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모두
총 9권 3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에서는 육아에서 말하는 악의 어떤 총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음양, 오행, 팔괴, 역 이런 사상 등이 악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그 권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까 보면 권이에는 성종 당시, 세종 당시, 문종 때 이렇게 여러 제안이나 조회 때 썼던 악기 배열, 또 춤은 어떤 춤을 추었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권 3에는 고려사 악지 당학정제와 수박정제, 그리고 권 4, 권 5에는 당학정제와 향학정제. 거기에 보면 무용수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줄을 서고 또 마주보고 어떤 춤을 추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권 6과 권 7에는 악기 제작법, 또 조용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권 8에는 의문이나 그림 설명. 이 책의 귀한 가치는 그림만 그려놓고 만 것이 아니라 그림의 치수, 악기의 두께는 어떤지, 또 주름 몇 센치인지, 옷의 치수는 어깨는 얼마큼인지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국악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책의 이제 특징은 이 악학개범 권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번역서가 있습니다. 악학개범 2000년도에 국립국악원에서 이해구 선생님이 펼쳐나신 그 책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해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1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붙인 게 제 책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2011년 임진왜란 이전 판본을 영인한 그 책을 저는 적음을 했고요. 또 권 1에서 서 다음에 1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15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각 장마다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 그리고 또 원문과 도금도 첨가를 했고 또 참고사항이나 해설 등을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장황한 글들을 표나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표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고 나서 보니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중에 관심을 가지실 때 그림만 보셔도 의미 어떤 괴하고 관련이 있구나 또 어느 별자리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학개범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은 제가 정리한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왼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책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이 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구하고 해설을 해서 보니 이 시대에 말했던 악이라는 것은 악은 우주의 생명 원리로서의 이치이자 운행 생성하는 자연의 법칙들을 본받아 제작된 것으로 태극, 음양, 사상, 오행, 팔풍, 천간, 지지, 12차, 24절기 등과 같은 자연의 이치와 법칙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음악을 창작하거나 또 춤을 창작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 감성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춤도 만들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운행하는 별자리 움직임을 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무용수를 세우고 어떤 옷을 입히고 이렇게 음악을 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차 뒤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창작을 했는지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 악학개범 서의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얘기하니까 여기 노래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는 말을 길게 하며 율과 조화를 이룬 것이고 춤은 팔음에 맞춰 움직이며 그 리듬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자연을 본받은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꾀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함과 땅의 중화에 들어맞게 하면 올바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얻지만 중화에 들어맞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방종이 돼서 옳지 않은 것을 따르게 된다. 이게 아카개범 가장 첫 문장이에요. 이 말을 뒤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중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자연의 이치와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 악론의 가장 큰 논지입니다. 그 아카개범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에 맞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화에 맞는 악무로 아래에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황제의 함지, 전국의 육경, 제국의 오영, 요의 대장, 순의 소, 하나라의 오왕, 하나라 오왕의 대하, 또 호, 무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그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을 한 것은 아카개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명칭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주례에서부터 이것들이 굉장히 올바른 음악이다, 악무다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명예가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무의 의미 해석인데요. 아카개범의 악로는 사실 얘기 악기를 거의 많은 부분 답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대로 많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송대의 진양의 악서의 내용들 또 전환서의 악론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얘기 악기의 악론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문장 요 다음에 오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되게 좀 고민이 많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수정을 한 내용인데요. 기본 그 원래 있는 번역서하고는 좀 많이 조금 달라진 번역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인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머물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와 닿으세요 이 말이? 한 번 더 볼게요. 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인 하늘, 여기서는 이제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머물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그 음악의 어떤 근원을 사실은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늘에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온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심성에서 나온 것은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 감응하는 까닭에 혈맥이 뛰고 정신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데 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다.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밝으면서 막힘없이 뻗어나가고 또 성난 마음을 느끼면 거칠고 사납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배절하고 슬프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악기에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제 아카개범에는 4가지의 감정만 나와 있지만 악기에는 6가지 감정을 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악론의 몇 가지 원칙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율관을 그려 넣은 것이고요. 황종, 대려, 태주, 협종 이런 명칭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고 뭐 간혹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하나하나의 소리를 말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소리예요. 황종이라는 음가가 있고 대려라는 음가가 있고 태주라는 음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가가 있는 12개의 율관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성, 음, 악이라는 것이 악론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성에 대해서 논문도 많고 또 성, 음을 또 그 개념을 파악한 논문도 많고 성음악에 대해서도 많은데 조금 뭐 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성은 하나의 소리, 뭐 음은 조화를 이룬 것, 악은 그 음과 노래와 또 춤까지 다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상갑치우가 어떻게 보면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 우리가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상각치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궁상각치우는 고대 사람들이, 전통시대 사람들이 그냥 궁상각치우의 어떤 계름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계급을 지어줬어요. 궁은 임금이고, 또 상은 신하고, 각은 백성이고, 치는 일이고, 이렇게 그 계급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궁상각치우의 계급을 지어주면서 어떤 것들의 법칙이 생겼냐면, 궁음보다 상각치우음이 낮은 음이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큰 법칙이에요. 우리도 높은 사람 앞에서 약간 목소리 깔면 좀 건방져 보인다는 얘기, 왜 목소리 까냐 이런 소리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궁음보다 음이 낮으면 안 돼요. 저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음을 보면 관이 길수록 저음이에요. 황종이 대장이에요. 황종이 대장인데, 이 악론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래가 있다. 그럼 그 A라는 노래는 늘 다장조면 다장조, 뭐 황종이 도면 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의 악론은 그게 아니라 달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달마다. 11월은 동지가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작하는 달이에요. 동지 때문에. 그래서 황종은 동지가 있는 11월에 되면 걔가 도예요. 걔가 궁이에요. 그런데 12월에는 대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대려가 또 궁음을 맡아요. 그러면서 장조가 바뀌는 거예요. 장조가. 그래서 궁상각치우에는 똑같은 음이 절대 오지 않아요. 11월에는 궁이 황종이고, 여기 보면 여기를 볼게요. 이건 이제 11월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궁이 황종이고, 그 다음에 상이 태주음이 상이고, 또 고선이 각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이 되면 대려가 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12월마다 아까 12개의 황종대려 태주협종 12개의 그 율들이 대장을 먹어요. 그 말을 어렵게 수월용률이라고 해요. 달에 따라서 율을 쓴다. 이래서 수월용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11월에는 황종, 12월에는 대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달마다 각 율들이 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악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게 이제 이 율관의 숫자예요. 율관의 길이는 사실 악론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서에는 잘못 나온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른데, 그거는 이 율산이나 계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지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황종이 9촌이에요. 1촌은 이제 약 3.03cm니까 한 27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것을 그 다음 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3분 손익법이라는 거를 씁니다. 아마 3분 손익법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보시더라도. 뭐냐면 원래 황종 율관이 9예요. 9는 그 고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주역에서도 그렇고 그 변화의 수가 있잖아요. 그 9는 변화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9가 굉장히 중요한 수라서 9를 아주 중요한 황종의 길이에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로 나눠요. 9를 3으로 나눴더니 3이 됐죠? 그래서 그 3을 원래 수에서 3을 빼서 6이라는 숫자가 임종이라는 율관의 길이가 돼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임종이라는 숫자는 6이에요. 6촌. 6촌을 3으로 나누면 2가 나오죠. 2가 나오는 걸 원래 임종의 율관 길이인 6에다가 한 번은 뺐으니까 이번엔 더해줘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8이 태주의 율관 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보면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는데 세 개로 나눈 것을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준다 그래서 3분 손익법이에요. 이걸로 율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자로 재서 뚝 자르면 될 것을 그땐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율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 5.3에서 이거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5.3 나누기 3 지금 해보세요. 필기 해봤어요?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학개범하고 율려진서는 구진법을 쓰는 거예요. 구진법으로 5.3 나누기 3을 하면은 몇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셔야 돼요. 5.3 나누기 3분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이 3을 나눠요. 그럼 몇이에요? 3일은 3. 그럼 보통은 여기가 뭐죠? 20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진법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8에다가 얘를 더하면 21이죠. 그래서 3, 7에 21이 됩니다. 구진법 계산은 그러니까 이 10이 10자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9가 돼서 9가 2개니까 2, 9, 18에서 18에다 3을 더해서 21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7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해봤는데 뭔가 안 맞는다. 그럼 구진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악론에서 악학개범하고 율려진서는 구진법이지만 다른 진법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해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내 진법으로 한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지금 아까 궁예 황종이 오고 또 상, 고선, 임종 이렇게 숫자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구진법으로 해가지고 음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기도 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규칙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격팔 상생을 해도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결과값은 뭐냐면 요건데 우선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이 잘 보이니까요. 여기가 황종이죠. 지금 제 화살표가 나오나요? 황종에서 황종을 시작으로 해서 8칸을 건너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임종 나왔죠? 임종을 외우고 계셔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임종부터 8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황종, 임종, 태주 요 정도만 하고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황종, 그 다음에 임종, 태주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후에는 3분 손익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원으로 12유를 배열한 다음에 8칸씩 건너가서 궁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치 자리에 오는 율, 상 자리에 오는 율, 우 자리에 오는 율, 각 자리에 오는 율들을 쫙 쉽게 배열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구진법으로 머리 아프게 숫자들을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율들을 구했었는데 이후에는 이 격팔 상생법이라는 걸 써서 조금 쉽게 이 궁상각치, 오음 아니면 칠음에 오는 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그 12율하고 7성을 구하는 건데 5성이기도 하고요.
3분 손이법이 먼저 최초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거를 동그랗게 배열한 다음에 격팔상생법을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종율관이 대장 중에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을 황종이 낳았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거든요. 왜 이렇게 황종이 중요한가? 그냥 하나의 악기, 율관 악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황종 율관의 길이가 그 당시 조선시대의 모든 도량형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하지만 요즘은 뭐 무게를 달 수 있는 것도 있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척도가 없기 때문에 이 황종 율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종의 길이를 90분으로 해서 1이 1분, 10분이 1촌, 10촌이 1촌. 이거는 10분척이에요. 이렇게 헤아렸고 그 다음에 양도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황종율관 아까 부촌이 되는 황종율관에다가 곡식을 기장을 1200알이 들어가면 그것을 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혹도 그렇게 정하고 말 뭐 이런 것들을 부피를 다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도 그 황종율관이라는 부촌이라는 그 율관이 모든 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장을 넣던 뭐 뭘 하던 이렇게 해가지고 기장의 무게를 재던 이걸로 모든 도량형을 했기 때문에 황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왕조실록을 예를 들어서 황종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기장 1200 이런 거 넣어보세요. 대관 신료들이 다 왕을 모셔놓고 다 앉아가지고 1200 아니냐 1300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많은 감론을박을 벌여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웃을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법을 정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황종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필이 하나의 아니라 모든 기준이 되는 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음양, 또 오행, 팔계, 또 하늘에 있는 12차, 별자리, 뭐 또 24절기 이러한 것들을 바탕에 두고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이쪽을 먼저 보면 순미, 순화, 순수, 이런 것들이 다 별자리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황종은 성기라는 별자리하고 짝을 지어주고 또 24절기에서는 동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지 중 대설절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4괴에서도 지뢰복에다가 황종이라는 아이하고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지뢰복괴는 굉장히 중요한 괴인 거 아시잖아요. 이 양효가 하나 딱 나타난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시 열린다, 또 뭐 봄이 시작된다,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잉태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율 중에서도 대장인 황종하고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11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로서 그러한 연주들을 했던 거예요. 그냥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황종을 연주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고 또 대례를 연주하는 것은 다른 의미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 이것도 괴와 마찬가지로 팔괴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태극과 관계를 맺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방향 또 악기가 8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 또 팔풍 또 가족관계 여러 가지 12지 10간 12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관계 안에서 포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악론뿐만이 아니라 뭐 전통시대의 사상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행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거는 12개
12개를 가지고 다 관계를 맺게 한 거고요. 요거는 팔 8개를 가지고 관계를 맺게 한 거고, 그것은 오행 5개를 가지고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뭐 사람이 임금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이냐 신하냐 이런 것들과 맛 여기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또 고대 책을 서적들을 뒤져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무수히 많은 5가지의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이론은 그렇다 치고 이론은 그렇대. 근데 과연 우리 춤과 음악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580은 무엇인지 눈치는 채셨죠? 이가 뭔가요? 눈치 못 채셨어요? 5가 뭘까요? 아까 이거 5잖아요. 2가 뭘까요? 네, 음양입니다. 5는 오행, 8은 팔계, 0은 태극을 저는 영어로 표현을 해서 2580이라는 그 시사 매거진 2580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볼 땐 음양, 오행, 팔계, 태극이 2580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2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세종조 회례원을 제안한 건데요. 2는 음양인데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이 뒤통수만 보이는데 세종대왕이세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양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높이는 안 나와 있지만 임금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등가라 그래요. 이렇게 월대 위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기 아래는 헌가, 군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현으로만 봤을 때는 등가에 있는 사람들이 양, 또 군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팔음으로 추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64명은 안 되지만 64명을 상징하고 있는 무용수들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주를 하면서 아까 궁상각치우 말씀드렸죠? 이미 오행이 거기에 있고 또 춤동작에서도 이미 오행이 있고 또 악기 연주에서 볼 때 악기의 재료를 보면 8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그게 바로 태극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현 하나만 봐도 이 안에 2580이 다 있답니다. 모르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음악과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율려와 관련해서는 황정, 대려, 태주, 협정, 고선, 중려, 유빈일용, 이칭남녀, 우여불경 12개의 12개의 율인데 이거는 이렇게 6개가 양률, 이게 음률 이렇게 나뉘어서 음과 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또 머리가 아픈 게 이 사람들은 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을 양을 상징하는 애들은 태극에서도 보면 양이 음을 품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의 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음의 자리에 있는 이 군가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그 선율들을 연주하는 거죠. 등가와 군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로 연주하는 거예요. 음양의 합을 이루면서 궁상각치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행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춤동작으로 보면 주로 이제 그 왼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왼쪽이 동쪽이지? 빨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임금이 그냥 최고예요.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 왼쪽이 동쪽이라서 얘가 양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왕만 거의 사람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최고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은
그 북극성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신, 부왕, 철저, 서재는 악지문야라 그래서 얘기악기에 잘 나와 있듯이 이러한 것들로 음양을 춤동작으로서 상징을 했습니다. 이거는 처형부라는 춤인데요. 오행의 상생, 오행상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춤으로 논문도 많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때 색깔을 보시면서 아 모하모가 상생하는 관계지 그 사람들끼리 마주보는 거예요. 그 방향과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마주보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지 아무렇게나 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 그렇게 추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하나 음악이나 뭐 춤은 대부분 상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건무만큼은 상극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깝게 봄에도 정대업 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상극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찌르는 것은 모, 치솟는 것은 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찌르면 내려치고 검을 갖고 있다면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극을 표현하는 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무가 있죠. 그 다음에 팔은 악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 8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만들면서 팔개를 상징하고자 했던 거죠. 팔개는 또 춤 자리에도 있어요. 이거는 제갈량 팔진도의 팔개의 위치인데요. 이거하고 똑같이 아카케봄에 무용수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이렇게 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무용수는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 괴를 상징하는 그 의미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음악이나 춤은 뭐 즐거울 때, 뭐 아니면 슬플 때 그렇게 그냥 즐기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당시의 악은 아까 황종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헌법을 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풍속을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악정을 펼치면 백성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 못 살겠다고 이놈의 포악한 정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 그 돌아다니는 민요들, 사람들이 흥얼흥얼 거리는 민요들을 이렇게 채집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전라도 지방에서 임금을 흉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걸 채풍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직업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량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11월 달에 황종이 왕이 되고 또 12월 달에 대려가 왕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량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악이 조화롭지 않으면 이 세상도 조화롭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론을 정할 때 그렇게 고심하고 기장알 한두 개까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감론을박을 벌였던 것은 이 음악의 춤에 또 가사에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조화롭게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급인데요. 864에는 아시다시피 천자나라는 88에 64, 8명이 가로 세로로 초와야 됐고 그 다음에 제후는 66에 36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음악과 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무용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의 배열도 천자는 사면이 다 배열하고 제후는 3면만, 그 다음에 2면만, 1면만 이렇게 철저하게 그 계급적으로 악을 또 제작하고 또 연희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때도 계급적으로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사회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1월 오봉도예요. 2월 5개의 봉, 바로 음양, 오행, 또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극을 보면 늘 임금님 뒤에 있는 게 1월 오봉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은 우주 만물의 어떤 이치를 딱 등에 탁 쥐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라는 것을 상징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꼭 이렇게 하죠. 뭘 알아야 증거를 하죠. 네,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뭐 구분익이나 분익을 할 때 잘 안 들려요. 음을 네, 8분익이나 할 때 계속 나누게 되면 소수점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네. 그 음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래서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점점 짧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숫자는 딱 나뉘어요. 숫자가 딱딱 네, 나눠요? 나뉘어요. 그게 3으로 나뉜다는 게 그렇게 묘한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짧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2배로 하는 것을 정현의 설이라고 하는데 아카케 보면서도 정현의 그 설을 가지고 와서 짧아진 애들은 2배로 해서 소리를 내게 만들었어요. 2배를 해도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상징은 그대로 갖고 오고 율감만 2배로 길게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겹상생을 하는 또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율관을 2배 하는 방법과 아까 그 3분 손익법으로 할 때 중간에 겹상생을 하는 게 있어요. 겹상생이 뭐냐면 더하고 덜고 더하고 덜고는 상생, 하생, 상생, 하생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상생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론이고 정현은 짧아진 것을 2배 하는 것을 정현의 이론인데 아깝게 보면 정현의 이론을 갖고 옵니다. 또 질문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배도 고프니 밥을 먹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